베른 근교의 비티히코 편성 위쪽 메르엔빌 거리에 있는 이 집은 우리가 바젤에서 생활하던 때 이후로 정말 모든 점에서 바라왔던 이상적인 집이다. 우리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그런 이상적인 집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. 그것은 둥근 베른 양식의 지붕박공이 있는 시골집이다. 아주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멋진 분위기를 연출을 한다. 이 집은 참으로 아늑했고 마치 우리를 위해 특별히 고른 것처럼 농가와 훌륭한 저택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. 반은 소박하고 반은 고상하고 17세기에 세워지고 제정시대에 증축해서 내부를 좀 더 넓힌 집으로 수령이 아주 오래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. 거대한 느릅나무 한 그루가 집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. 집 안팎으로 기이하고 이상 야릇한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어떤 것은 기분이 좋고 어떤 것은 마치 유령이 나올 듯 으스스했다. 이 집에는 넓은 농지와 농가가 딸려 있는데 그것은 소작인이 관리하고 있다. 우리는 그 소작인한테서 우리 가족이 마실 우유와 정원에 쓸 퇴비를 얻었다. 정원은 집에서 아래쪽을 향해 남쪽으로 돌계단을 끼고 두 개의 테라스로 나뉘어 대칭적으로 조성돼 있다. 그곳에는 아름다운 과일나무들이 심어져 있다. 그리고 집에서 약 20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는 당당한 너도밤나무가 수십 그루의 오래된 나무들과 함께 그 일들을 뒤덮고 있었다. 집 뒤편에는 돌로 만든 아기자기한 분수대에서 소리를 내며 물이 흐르고 있었다. 남쪽으로 난 커다란 베란다에는 등나무 한 그루가 무성하게 자라 주변을 덮고 있다. 그 베란다에 서면 근방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. 툰의 전산지대에서 베터호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을 포함하는 산맥, 그 가운데 융프라우 산의 큰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. 이 집의 정원은 내 단편소설 꿈의 집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. 이 미완성 작품의 표제는 꿈의 집이라는 그림을 그린 내 친구 알베르트 벨티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. 이 집 안에는 여러 가지 재밌고 가치 있어 보이는 물건들이 있다. 예를 들면 오래됐지만 아름다운 타일로 된 난로나 가구들, 그리고 쇠 장식이 있었고 유리로 된 종 모양의 뚜껑이 있는 프랑스풍 벽시계도 있었다. 녹색이 감도는 오래된 큰 거울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선조들의 초상화처럼 보이기도 했다. 가을이 되면 매일 밤 불을 피우고 나던 대리석으로 된 난로도 있었다. 마침내 1919년 봄 나는 거의 7년 가까이 살았던 베른의 매혹적인 집에 잡히려고 했다. 나는 루간으로 향했고 2, 3주 동안 소렌고에 머물며 살 집을 알아보았다. 그러다 몬타뇰라에서 까사 까무치를 발견하고 1919년 5월 이곳으로 이사했다. 베른에서 나는 내가 쓰던 책상과 책들만 옮겨왔고 그 외의 가구는 애초에 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생활했다. 내가 옮겨온 이 마지막 집에서 지금까지 나는 12년 동안을 살았다. 처음 4년은 1년 내내,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따뜻한 계절에만 머물렀지만 이 아름답고 귀한 집은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. 그리고 많은 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거나 살았던 집들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 가장 멋진 집이다. 물론 나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. 그 집 전체를 세낸 것이 아니고 방 몇 개를 빌려 살고 있을 뿐이었다. 난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장도 아니었고 아이들과 일꾼들을 거느리거나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정원을 돌보는 가장도 아니었다. 지금의 나는 궁색하고 빈털터리가 된 문인 일따름이었다. 우유와 쌀과 마카로니로 근근히 끼니를 때우고 낡은 양복은 닳아서 올이 풀어질 때까지 입었으며 가을에는 숲에서 밤을 주워와 저녁 식사로 대신하는 초라하고 어딘가 수상쩍은 이방인이었다. 이렇게 나는 지난 12년간을 까사까무치에서 살았다. 그 정원과 집은 나의 소설 클링조어 속에 그리고 그 외의 내 다른 작품들 속에 나온다. 나는 이 집을 수십 차례 그림으로
그리고 스케치했다. 그런 가운데 그 집의 복잡하게 뒤얽힌 까다로운 형태를 자세히 탐구했다. 지난 마지막 2해 동안은 그 집과 고별을 하기 위해 여름에는 발코니에서, 창문에서, 테라스에서 보이는 모든 경치를 다시 한 번씩 스케치했다. 정원 안에 독특하고 아름다운 구석들과 담장도 많이 그렸다. 이 집 현관부터 시작된 화려한 계단은 마치 야외 극장에서처럼 아래 정원으로 이어져 있었다. 정원은 많은 테라스로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계단, 경사, 외벽들이 좁은 협곡처럼 계속 이어져 있었다. 그리고 이 정원에는 남극에서 자라는 갖가지 나무들이 오래되고 당당한 견본처럼 서로 뒤엉킨 채 서 있었고 등나무와 덩굴들이 여기저기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. 마을 쪽에서 바라보면 이 집은 완전히 나무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. 하지만 아래 골짜기에서 바라보면 고요한 숲 가장자리 너머로 계단과 작은 탑을 갖춘 모습으로 솟아있는 것이 마치 아이헨도르프 단편 소설에 나오는 시골의 성처럼 보였다. 지난 12년 동안 내 생활뿐만 아니라 이 집과 정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. 아래쪽 정원에는 지금까지 내가 본 나무들 중에 가장 크고 훌륭한 모습을 지녔던 밥대기 나무가 서 있었다. 이 오래된 나무는 어느 가을밤 불어닥친 폭풍 후에 희생물이 되어 쓰러져 버렸다. 그 나무는 매년 5월 초순부터 6월까지 풍성하게 꽃을 피웠고 겨울이면 그 진한 자줏빛 깍지가 아주 낯설고 생경한 느낌을 주었었다. 내 방 발코니 바로 앞에 서 있던 클링조어의 여름 목련은 내가 집에 없는 사이 누군가 잘라버렸다. 그 목련나무의 영혼처럼 하얗고 거대한 꽃잎들은 거의 내 방 안까지 뻗쳐들어와 닿을 듯 가까이 무성했었다. 만약 내가 고독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더라면, 다시 한번 인생의 반려자를 찾지 않았더라면 그 까삭까무치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.